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특별한 나라, 스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위스 하면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정밀한 시계,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스위스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왕이나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 태국의 라마 10세까지. 하지만 스위스는 다릅니다. 이 나라는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 없이도 번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 평화로운 사회, 독특한 다언어 문화,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이야기는 12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은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알프스 산맥 사이의 작은 공동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슈비츠, 운터발덴이라는 세 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연방의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주는 각각 다른 방언을 사용했지만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스위스가 다언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리틀리 초원에서 맹세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를 도우며 외침에 맞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공동체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이나 귀족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스위스는 이미 민주주의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합스부르크군을 물리친 것은 스위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315년의 이 승리는 작은 공동체들이 뭉치면 강력한 제국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주들이 동맹에 가입했고 스위스 연방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주들 중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고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자유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승리한 후에도 왕관을 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면 승리한 장군이나 영웅을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유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었고 어떤 개인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바로 오늘날 스위스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과 다언어 문화를 만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칸톤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칸톤은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현재 스위스에는 26개의 칸톤이 있습니다. 각각의 칸톤은 마치 작은 나라처럼 운영됩니다. 각 칸톤마다 고유한 헌법이 있고 자체적인 정부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고 교육 정책을 정하고 심지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스위스의 언어 분포를 살펴보면 이 나라의 독특함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칸톤이 17개로 가장 많습니다. 벨른, 취리히, 바젤 같은 주요 도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독일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독일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독일어라고 불리는 알레만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표준 독일어와 상당히 다릅니다. 심지어 독일 사람들도 스위스 독일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정도입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칸톤은 제네바, 보, 뇌샤텔, 쥐라 4개입니다. 이 지역을 로만디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스위스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네바에는 UN 유럽 본부가 있고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칸톤은 티치노 한 개입니다. 알프스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이탈리아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스위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라우빈덴 칸톤의 일부 지역에서는 로만시어라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로 전 세계에서 약 6만 명 정도만 사용하는 희귀한 언어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소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스위스에 왕이 있었다면 이런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사용하는 언어가 공용어가 되고 다른 언어들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4개 언어가 모두 공용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식 문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고 로만시어도 부분적으로 공용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각 칸톤의 자치권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칸톤에서는 일요일에 상점 문을 여는 것을 금지하지만 다른 칸톤에서는 허용합니다. 교육과정도 칸톤마다 다르고 세율도 다릅니다. 언어 교육 정책도 각 칸톤이 결정합니다. 독일어권 칸톤에서는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프랑스어권 칸톤에서는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스위스의 힘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 왕이 없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이 대신 결정을 내리는 데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국민이 직접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스위스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국민투표가 열립니다. 헌법 개정, 중요한 법안, 심지어 국제조약 가입 여부까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2021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 국민들은 64.1%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국민투표가 4개 언어로 모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투표 용지와 안내 자료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로만시어 사용자들을 위한 자료도 마련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모국어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라면 왕의 언어가 우선시되었겠지만 스위스에서는 모든 언어가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국민 발안 제도도 흥미롭습니다.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의 서명을 모으면 연방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글라루스주의 란즈게마인데는 더욱 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모든 주민이 광장에 모여 손을 들어 투표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통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왕이 있었다면 그의 한마디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겠지만 스위스에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 집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리고 때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단점보다는 자유와 자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결정보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의 최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스위스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통령과는 전혀 다릅니다.
스위스의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7명으로 구성된 연방평의회 중에서 1년 교대로 선출됩니다. 이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연방평의회 전체가 가집니다. 7명이 집단으로 국가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부처를 맡아 운영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 내립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7명이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데 동시에 언어적 균형도 고려합니다. 독일어권에서 4대 5명, 프랑스어권에서 1대 2명, 이탈리아어권에서 1명 정도가 선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를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 세력과 언어 집단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연방평의회는 스위스 국민당에서 2명, 사회민주당에서 2명, 자유민주당에서 2명, 중앙당에서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독일어 사용자 5명, 프랑스어 사용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스위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합니다. 연방평의회 회의는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사용자들도 자신의 언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연방평의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독특합니다.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책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온건하고 실용적인 정책이 채택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권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급격한 정책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방평의원이 선출되어도 기존의 틀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는 왕정에서 보이는 연속성과 비슷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연속성입니다. 연방평의회의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각 칸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연방평의원들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그들의 급여도 일반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한 특권도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스위스 정치 문화의 특징입니다. 스위스가 왕 없이도 번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중립 정책입니다.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스위스의 영세 중립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후 스위스는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립 정책은 단순히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한 나라나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외교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의 중립 정책은 언어적 다양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어권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문화적으로 가깝고 프랑스어권은 프랑스와 가깝고 이탈리아어권은 이탈리아와 가깝습니다. 만약 스위스가 이 중 어느 한 나라와만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다른 언어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내의 언어적 균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위스에 강력한 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야심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어느 언어권 출신이냐에 따라 외교 정책이 편향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결정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국익과 언어적 균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스위스의 중립성은 경제적 번영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모든 나라와 교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스위스에 자리 잡은 것도 이런 중립적 지위와 다언어 능력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왕 없는 체제가 가져온 또 다른 놀라운 성과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스위스에는 ETH 취리히와 EPF 로잔이라는 두 개의 연방공과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매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TH 취리히는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대학으로도 유명하며 현재까지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EPFL 로잔 역시 공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 대학입니다.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위스의 분권화된 교육 시스템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다언어 환경 때문입니다. ETH 취리히는 독일어권에 위치해 있지만 수업은 주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독일어, 프랑스어로도 수업이 제공되고 학생들은 자신이 편한 언어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EPFL 로잔은 프랑스어권에 있지만 역시 영어 수업이 많고 다언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칸톤이 교육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권 칸톤들은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참고하면서도 스위스만의 특색을 살렸고 프랑스어권 칸톤들은 프랑스 시스템의 장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 교육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라면 왕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교육 정책이 좌우될 수 있었겠지만 스위스에서는 국민 전체의 합의를 통해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대학들은 국제적인 개방성도 특징입니다. ETH 취리히의 경우 학생의 40% 이상이 외국 학생들이고 교수진 역시 전 세계에서 모집합니다. 이런 국제화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스위스 사람들의 다언어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스위스인들이 최소 2대 3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독일어권 출신이라도 프랑스어나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고 프랑스어권 출신이라도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로 연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중립적 지위와 다문화적 전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왕정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대신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른 대학교, 바젤 대학교, 제네바 대학교 같은 주요 종합대학들도 각각의 언어권 특성을 살린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경우 프랑스어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국제기구가 많이 있는 제네바의 특성상 영어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교육 시스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균형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각 언어권마다 그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정밀기계와 시계 제조, 프랑스어권에서는 호텔 경영과 국제기구 관련 업무, 이탈리아어권에서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직업교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 지도 체제의 장점입니다. 한 사람의 교육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필요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스위스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혁신 지수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책 덕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 정책이 바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스위스는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모두 발표되어 국제적인 소통이 활발합니다. 스위스의 대학들은 또한 산업계와의 협력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슬레, 노바티스, 로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위스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산학협력이 가능한 것도 스위스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 환경 덕분입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언어권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각 지역의 대학과 협력할 수 있어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위스 대학들이 유럽연합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각국의 학생들이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스위스 학생들도 유럽 전역에서 학습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때 스위스 학생들의 다언어 능력이 큰 장점이 됩니다. 독일로 가서 독일어로 공부하고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어로 연구하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어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언어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다언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독일어권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필수로 배우고 프랑스어권 학생들은 독일어를 배웁니다. 이탈리아어권 학생들도 독일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영어도 제3언어로 가르칩니다. 이런 다언어 교육 덕분에 스위스 젊은이들은 자국 내에서도 다른 언어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학 입학시험도 흥미롭습니다. 스위스에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각 칸톤에서 실시하는 마투라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독일어로, 프랑스어권에서는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어권에서는 이탈리아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언어로 시험을 보든 그 결과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스위스만의 시스템입니다. 스위스의 다언어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최소 2개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국영방송인 SRG, SSR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로 각각 다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언어 집단이 자신의 언어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다언어 정책이 적용됩니다. 스위스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 복무 중에도 각자의 모국어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통 업무를 위해서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소통하지만 복잡한 설명이나 중요한 안전수칙은 각자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이는 언어 때문에 안전이 위험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스위스의 기업들도 이런 다언어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스위스에 유럽 본부를 두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언어적 다양성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 시장을 모두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 직원들의 다언어 능력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쉽습니다. 스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강력한 지도자나 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단의 지혜가 개인의 능력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활용할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위스는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주주의와 자치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동시에 4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묶어 조화롭게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가 모두 공존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곧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관 대신 투표용지를, 왕궁 대신 시민회관을, 어전회의 대신 국민투표를, 단일 언어 대신 다언어를 선택한 스위스 사람들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 언어가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토양 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성과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공통된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나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나라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스위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위스의 왕 없는 민주주의와 다언어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